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에 작은 세무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신을 믿지 않았는데 신의 존재를 믿을 만큼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어 글을 적게 되었어요. 저는 마음껏 배불리 먹어본 기억이 없을 만큼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하지만 사랑에는 배고픈 적이 없을 만큼 부모님은 항상 저를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아무리 없이 살아도 바르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늘 하시며 저를 정성으로 키워주셨기에 돈은 없어도 늘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신대방동의 작은 옥탑방이었는데 어렸을 때는 그곳이 좁은지 모르고 살다가 국민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의 집을 가본 후에야 저희 집이 많이 가난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더랬죠. 그리고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니던 저에 비해서 친구들은 항상 새 옷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학용품이나 멋진 브랜드 신발을 신고 오는 친구들을 보면 부럽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속상하진 않았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시는지 알았기 때문이었죠. 저희 어머님은 낮에는 식당 일을 잠깐 도와주시러 다니시고 저녁에는 저를 돌봐주시면서 집안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근처 작은 물류회사를 다니셨어요.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할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해서 아버지의 월급은 대부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었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노름에 빠지셔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빚까지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두 분이 일을 하셔도 세 식구가 살아가기에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고 옥탑방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금까지 해야 했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두 분은 서로를 믿었고 제가 태어나게 되면서 저에게만큼은 빚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더욱더 이를 악물었다고 해요. 그렇게 서로 아껴가며 알뜰살뜰히 보내며 세월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제가 국민학교 6학년쯤 일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좋아했는데요. 어떠한 문제에 명확한 해답이 있다는 자체가 흥미로워서 계속 집중하다 보니 뜻밖의 재능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활동적이기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있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학교에서 전국 수학 경시대회가 있으니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담임 선생님께서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이렇다 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오롯이 혼자 준비해야 했던 저는 담임 선생님의 도움으로 문제집을 얻어 정말 밤새 열심히 풀었어요. 종이가 닳고 닳는다는 게 이런 것인가를 깨달을 만큼 열심히 한 결과 금상은 아니지만 당당히 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상장을 보고 기뻐하실 부모님의 얼굴을 생각하니 어린 마음에 너무 신이 나서 곧바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님은 설거지를 하시다가 큰 소리에 놀라시고는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제가 쑥스러운 얼굴로 상장을 내보이자 누구보다 기뻐하시면서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성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혼자 힘으로 해낸 제가 너무 대견하다며 앞으로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항상 따라올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오신 아버지에게도 말씀드렸더니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수고했다고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옷가지를 챙기시며 이런 날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돌아오신 아버지의 손에는 삼겹살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 생일에나 먹던 고기를 보니 너무 기분이 좋았고 제가 원하던 것을 해냈을 때의 성취감은 이런 것이구나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옥탑방만의 특권이었던 평상에서 가스버너에 불을 올리고 삼겹살을 구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삼겹살을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그땐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아무리 맛있다는 유명한 집에서 배부르게 먹어도 귀하게 먹었던 그때의 맛이 느껴지진 않더군요. 그날도 마치 사람을 홀리는 것 같은 삼겹살의 냄새에 취해서 정신없이 저희는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가족 식사에 웃음이 끊기지 않았고 서로 그동안 바빠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옥탑방 계단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보니 웬 남자가 흠칫 놀라며 뒤로 슬금슬금 걸어가다 냅다 도망을 가더라고요.
아버지는 바로 일어나셔서 불이 나게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이야! 라는 외침과 함께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 무렵 아버지는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형과 저랑 비슷해 보이는 여자아이와 함께 돌아왔어요. 영문도 모른 채 쳐다보는 저와 어머니에게 고기를 더 사왔으니 밥이나 마저 먹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님도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는 조용히 삼겹살을 굽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아직 어렸다 보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배가 고프기도 했고 눈앞에 삼겹살이 더욱 크게 와닿았기 때문에 밥을 다시 먹는 데 집중했어요. 그저 저를 축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에 이상한 일이 생겨서 속상한 마음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조용한 식사 시간이 시작되고 형과 여자아이는 처음에는 눈치를 보더니 이내 곧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아이는 저와 또래로 보여서 말을 걸었더니 저랑 나이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했던 마음도 잊어버리고 금세 친해져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면서 즐겁게 밥을 먹었습니다. 셋이서 단촐하게 먹던 평상은 어느새 북적북적 5명이서 마치 한 가족 같은 식사를 하게 되었고 중학생 형은 말없이 밥그릇을 비워내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고기가 다 없어질 때쯤 아버지가 어머니를 따로 불러내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니는 이내 집에 있던 빵과 과자 그리고 라면 등을 봉투에 담아서 가지고 오셨어요. 혹시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영민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야. 정말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 들고 가서 동생이랑 꼭 나눠 먹어. 응?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이만 가볼게요. 신세를 지게 되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한사코 손살에 치며 도망가듯 빠져나가려던 영민이 형의 손을 꼭 붙잡고 어머니는 봉투를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형은 도망치듯 여자아이와 손을 붙잡고 떠나갔어요. 왠지 그들의 뒷모습에서도 눈물이 느껴지는 듯 하였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 아니었나 봅니다. 남매가 저희 집을 떠나고 평상을 치우면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여쭤보셨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궁금해 죽겠으니 말 좀 해보시구려. 그게 말이지. 처음에는 웬 도둑놈인가 싶어서 막 쫓아갔다 이거야. 근데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 목덜미를 탁 잡고 보니 누가 봐도 어린 학생 아니겠어? 그래서 일단 진정하고 물어봤지. 왜 공부를 해야 할 놈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녀석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죄송하다면서. 그래서요? 일단 진정하고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는데 글쎄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아까 데리고 온 어린 동생이랑 둘뿐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며칠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배가 너무 고팠대. 근데 지나가다가 고기 냄새가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홀린 듯이 오게 됐다는구만. 그리고 우리는 고기에 정신이 팔려있고 집문이 열려있으니까 혹시 뭐라도 먹을 게 있나 싶어서 그랬다고.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건데 너무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하더라고. 거참.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사정이 참 딱하네. 부모님은 어쩌다 그렇게 됐대요? 부모가 나이가 좀 어렸나 봐. 어렸을 때 사고 쳐서 영민이를 임신해버려서 양가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다는구만. 그러니까 인정해줄 턱이 있나. 양가에서 모두 인연을 끊어버리고 그 부모는 고향이 대구인데 여기 서울로 와서 애를 키우기 시작한 거지.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하신 게 영민이네 부모님이 퇴근하고 돌아오시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대. 그렇게 한순간에 고아가 돼버린 거지. 뺑소니라서 아직도 범인은 못 잡았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 목격자도 없고 그냥 그렇게 아까운 목숨만 버린 거야. 그렇게 한순간에 고아가 되어 버렸다는 거야. 그 어린 것들이. 그게 벌써 몇 년 전이라고 하더군. 그리고 이미 양가랑은 인연 끊고 산 지 오래라서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연락이 닿지도 않고 그냥 영민이가 그 어린 동생 데리고 나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은 보육원에서 지낸다고 하더라고. 근데 왜 보육원에서 애들을 굶겨요?
거기 보육원에 지원이 마땅치 않나 봐. 그래서 안 그래도 밥이 양도 적게 나오는 데다가 원래 있던 애들은 자기 밥그릇이 더 뺏긴다고 생각해서 텃세가 심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들이 안 볼 때 밥에 침을 뱉거나 엎어버리면서 괴롭히기 일쑤라더군. 그리고 계속해서 여동생도 마찬가지로 툭하면 놀리기 일쑤에 형들이 하도 못살게 구니까 아예 식사 시간에 가고 싶지가 않아서 동생이랑 며칠간 물이랑 간식으로 나온 빵 쪼가리 몇 개 먹은 게 다라고 하더군. 오늘도 너무 괴롭힘이 심해서 동생이랑 도망쳐 나왔다가 이렇게 된 거지. 저런, 에휴, 아까 밥이라도 좀 더 먹여보낼 걸 그랬네요. 그러니까 세상이 참 야속하지. 근데 어른으로서 나쁜 짓은 안 되는 거라고 확실히 가르쳐주고 싶더라고.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아이는 살아가야 할 텐데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었어. 그래서 불같이 화를 냈어. 다시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의 것을 탐해선 안 된다고.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계속 고개도 못 든 채로 사과를 하더라고.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하길래 남자는 자기 입으로 한 말은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야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동생도 지킬 수 있지 않겠냐고 했지. 그랬더니 가만히 있던 녀석이 감사하다고 하면서 펑펑 우는 거야. 그 모습을 보니 짠하기도 하고 나도 항상 노름하는 아버지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배고픔을 아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같이 울었어. 옛날 생각이 나서 울컥하더라고. 아직 자그마한 녀석이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세상이 참 녹록하지가 않아서 아이들이 부모가 없으면 안전하게 있을 곳이 이렇게 없구나 싶어서 눈물이 나더라고. 그렇게 우는 녀석을 달래다가 동생은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근처 문방구에 잠깐 맡겨놓았다길래 함께 밥이나 먹자고 데리고 오느라 조금 늦었네. 그리고 종종 배고프면 우리도 없는 살림이지만 숟가락 2개 더 얹히는 건 어렵지 않으니 언제든지 오라고 했어.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휴, 그런 일이 있었던지 미리 알았으면 자주 놀러 오라고 말하는 건데 아까 여자아이는 보니까 우리 동재랑 비슷해 보이던데 마음이 쓰이네요. 부모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는 이대로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 진심으로 존경스러웠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의 행동이 정의로운 것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영민이 형과 그 여자아이는 다신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종종 이야기를 하시고 찾아보는 건 신뢰가 될 것 같다면서 그저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기만을 바란다고 하셨어요. 저는 별탈 없이 학창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쯤에는 다행히 집의 빚도 대부분 갚아나가고 저희는 의리의리하진 않지만 아늑한 투룸의 빌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저는 살면서 처음 생긴 저만의 공간에 감격하면서 앞으로 더욱 성공해서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성적도 계속 잘 나오고 있었고 이대로만 한다면 무난히 서울에 있는 좋은 과를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선생님께서도 늘 말씀해 주셨고요. 처음에는 의대를 꿈꾸기도 했지만 집안의 형편도 그렇고 저도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일까지는 해낼 자신이 없어서 처음부터 흥미로웠던 회계와 세무를 전공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고등학교 내내 부모님께서도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밤낮으로 공부한 보람이 있는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정말 행복한 날들만 있었어요. 아버지는 다니던 물류회사를 그만두시고 나오셔서 따로 유통업을 시작하셨어요. 아버지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사장님에게도 인정을 받고 주변 사장님들이나 직원분들에게도 워낙 평판이 좋았던지라 다행히 그때 쌓인 소중한 인연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기저기 거래처도 알려주시고 주변에 소개도 많이 해주셔서 엄청난 대박은 아니지만 저희 집은 더 이상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죠. 저도 집안이 안정되고 나니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뒷바라지 해줄 테니 원하는 공부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2년 정도 정말 죽은 듯이 집과 독서실만 오가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취직을 할까 생각도 했었지만 저는 어린 시절 가난하게 자라온 기억이 있어서인지 일반 회사원이 되기보다는 전문직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사자 직업을 갖고 싶었고 그 중에서 저랑 가장 적성에 맞아 보이는 세무사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만 믿고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힘을 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년이 지나고 1차와 2차를 한 해에 합격하는 기쁨을 거머쥘 수 있었는데요. 제가 감히 동차 합격을 하다니 정말 꿈만 같더라고요. 부모님께서도 너무 기뻐하시고 아버지는 회사에서도 기분 좋게 회식까지 하시면서 제 자랑을 동네방네 하시더군요. 그때부터는 정말 무리 없이 인생이 탄탄대로였던 것 같아요. 세무사가 귀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딜 가나 대접을 받기도 했고 처음에는 조금 큰 세무사무소에서 일을 배우다가 40대에 들어서면서 저도 저만의 사무실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여러 일이 있었지만 좋은 일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했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 둘을 낳아 저도 어엿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일이라면 항상 저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던 아버지는 갑작스레 찾아온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아버님은 떠나시는 순간 직전까지도 홀로 남겨질 어머니 걱정을 하시고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시며 남겨질 사람들에 대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담담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처음에는 너무 크게 느껴졌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조금씩 적응을 해가더군요.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생활 속에서 아버지를 잊고 살던 때 다시 강렬하게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저는 세무사무소를 하다 보니 제 고객님들은 대부분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시거든요. 그날도 새로운 고객님의 상담 요청이 있어 기다리고 있는데 인상이 좋아 보이시는 남성분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명함을 주시는데 이름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낯익은 이름에 갸우뚱하긴 했지만 어디서 본 것인지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기도 했고 흔한 이름이기도 하여서 그저 명함을 교환하기만 했지요. 그리고 서글서글한 인상의 김 사장님은 저와 상담을 하시고 함께 일하기로 계약을 하시더니 날도 덥고 퇴근할 때가 다 되었으니 맥주나 한잔 하지 않겠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도 새로운 고객님이기도 했고 때마침 약속이 없어 근처 호프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낯이 익은 이름의 정체가 궁금하기도 했고요. 호프집에 도착해서는 시원한 맥주도 마시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소주도 몇 잔 마시다 보니 서로의 속 깊은 이야기도 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김 사장님, 근데 어떻게 직접 나오셔서 놀랐습니다. 보통 사장님들보다는 담당 실무자가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가시거든요. 제가 좀 어렵게 성공한 사람이라 아직도 중요한 일은 직접 눈으로 보고 하지 않으면 성에 안 차서요. 집사람도 매번 이런 것 좀 고치라고 하는데 아직도 잘 안 되네요. 직원들을 못 믿는다기보단 그냥 제가 아직까지는 일하는 습성이 몸에 배었나 봅니다. 정말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어렵게 잘하셨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겠네요. 그쵸. 지금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진짜 힘들게 성공했습니다. 부모님도 일찍 사고로 돌아가시고 여동생이랑 딱 둘이 남겨졌었거든요. 친척도 아무도 없고 보육원만 전전하면서 겨우 살았어요. 와,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에야 번듯해 보이지만 옥탑방에 살면서 삼겹살 먹는 게 소원이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아유, 정말요. 참, 그래서 아직 세상이 살만한가 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삼겹살 이야기를 하셔서 말인데 제 인생을 바꿔주신 평생의 은인이 계시거든요. 자칫하면 양아치처럼 살 뻔한 저를 정신 차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저앉고 싶어지고 나쁜 생각을 할 때마다 은인을 떠올리면서 열심히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시길래 삼겹살 하니까 생각나는 분이신가 봐요. 네,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보육원에서 지내던 시절에 괴롭힘을 당했어요. 거기 선생님들도 속속들이 관심을 가지는 편이 아니라 사각지대가 많았거든요. 돈이 풍족한 것도 아니니 밥도 부실하고 양도 적고 용돈도 거의 없는 편인데 새로운 저희가 반가울 리 없었겠지요. 저희가 들어오면서 자신들의 몫이 더 작아질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그곳에 있던 아이들도 마음에 상처가 많아 저희를 경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만 보면 괴롭히더군요. 밥도 먹지 못하게 하려고 침을 뱉기 일쑤였고 더 어린 제 여동생은 아예 나오지 못하게 방에 가두기도 했고요. 안 보이는 곳에서 두드려 맞기도 하고 정말 지옥 같았어요. 그래서 며칠씩 밥을 못 먹는 것이 일상이 될 무렵 너무 지쳐서 여동생 손을 잡고 도망쳐 나왔죠. 막상 갈 곳도 없는데 오히려 바깥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정처 없이 동네를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동생이 배가 고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있었던 건 딱 300원이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슈퍼에 들어갔는데 작은 빵 하나가 그 정도 가격이더라고요. 그때 참 슬펐습니다. 동생에게 줄 수 있는 게 이런 빵 하나밖에 없는 제 자신이 미우면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들더군요. 그때 갑자기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슈퍼까지 오는 길에 보이던 건물 옥상에서 한 가족이 단란하게 식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삼겹살 냄새가 그렇게 좋을 수 없더이다. 그래서 동생한테 잠시 슈퍼에서 산 빵을 문방구 앞에서 먹고 있으라고 어디 가지 말고 여기 꼭 있으라고 말한 뒤 그 집을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에, 아니 고기라도 한 점 먹고 싶어서, 잘 모르겠지만 살금살금 계단을 올라가니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 고기를 먹고 있더라고요. 도둑질을 하러 올라간 건 아니었는데 막상 집 문이 열려 있는 걸 보니 마음이 동하더라고. 혹시 안에 음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몰래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후다닥 빠져나왔는데 집주인한테 딱 걸린 거지. 도둑이야 하는 소리를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면서도 도망쳐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냅다 뛰었는데 중학생이었던 내가 아저씨를 이길 수가 있나. 얼마 안가 바로 잡혀서 경찰서에 가는 건 아닌가 싶어서 벌벌 떨고 있었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함에서 선명하게 본 김영민이라는 이름과 제 기억 속에 어렴풋이 남아있던 김영민이라는 이름의 존재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명확해지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었지만 묵묵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나를 잡고서는 경찰서를 가는 게 아니라 왜 이랬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어른이 나한테 이유를 물어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린 동생이랑 보육원에서 지내는 것부터 괴롭힘으로 배가 고파서 충동적으로 고기 냄새를 맡고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까지 정말 모든 걸 쏟아내듯이 얘기한 것 같아요. 내 이야기를 잠자코 들으시더니 갑자기 화를 내시더라고. 그렇다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되겠냐고. 아무리 힘들어도 남의 물건은 탐하는 게 아니라며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호통을 치시더니 갑자기 나를 안아주셨어요. 힘들겠지만 이겨내야 한다고. 그리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배가 든든해야 한다면서 같이 밥을 먹자시더라고요. 그래서 문방구에 있는 여동생을 데리고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서 삼겹살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염치가 없어서 거기 앉아있는 자체가 부끄럽더이다. 근데 막상 배가 너무 고프니까 버티질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정말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내 인생에 가장 맛있는 삼겹살을 꼽으라면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네요. 그럼요. 그때 그분을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그저 그런 비행 청소년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밥을 먹고 나오는 길에 어머님이 이것저것 음식도 싸주시고 다음에도 오라고 하셨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민폐인 것 같아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가끔 멀리서 그 집을 바라보고 오길 수차례만 했지요. 그분한테는 그저 지나가는 아이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처음으로 진짜 인생의 조언을 해주신 분이었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만났던 어른들은 하나같이 저를 불쌍하게만 보거나 무시하거나였어요. 근데 그 아저씨는 처음으로 저에게 화를 내시고 위로를 해주신 분이라 꼭 그 말씀처럼 바르게 커서 내 동생도 책임지고 보란듯이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보육원에서도 괴롭힌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고 맞섰더니 점점 괴롭힘도 줄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공부는 해보니 나한텐 안 맞는 것 같고 당장 동생이랑 독립해서 살고 동생 뒷바라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 보육원에서 나가야 하는데 동생을 두고 나갈 순 없기에 돈을 모으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학교를 마치면 근처 식당에서 배달 일을 돕고 새벽에는 세차를 했어요.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단칸방을 월세로 얻어서 동생과 독립했습니다. 좁아도 둘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그때는 행복이더라고요. 하루 종일 죽어라 일하다 보니 조금씩 돈도 모이고 더 이상 배는 골지 않게 되었어요. 동생은 다행히 저보다는 머리가 좋아서 성적도 괜찮은 편이었고 고생하는 저에게 늘 고마워하면서 둘이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편이라고 생각하며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대학까지 무사히 입학을 하였고 첫 등록금을 내던 날 저보고 이제는 그만 공장에서 나와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자신이 과외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도 충당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을 테니 몸 상하는 일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요. 어리기만 하던 동생이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 기특하기도 하고 저도 사실 공장에 다니면서 몸이 말이 아니었던지라 일을 그만두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여동생이 저보고 음식점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시게 된 걸까요? 지금 하시는 사업이요. 네, 아무래도 어머니가 없다 보니 항상 집에서 요리는 제 담당이었거든요. 동생은 공부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요리에 워낙 소질이 없어서 제가 항상 도맡아 했어요. 처음에는 식당을 할까 생각했는데 사실 그 정도로 요리를 잘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문득 저희처럼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요리를 못하는 사람들 혹은 혼자 사는 사람들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요리별로 재료를 모아서 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제가 지금 하는 밀키트 사업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니까 안 풀리던 것들이 쉽게 접근하기 시작하니까 술술 풀리더군요. 아무래도 경험에서 우러나오니까 처음에 혼자서 요리를 시작할 때를 떠올리면서 쉬운 레시피들로만 구성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는데 조금씩 입소문을 타고 어느새 이렇게 어엿한 기업을 거느리게 되었네요. 성공하고 나니까 바로 그 아저씨가 생각나더라고요. 아직 잘 계시는지 가서 삼겹살 한번 꼭 사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한 발 늦었지 뭐예요. 정말 치열하게 살다가 정신을 차리니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나 있었습니다. 수소문하며 알아보았지만 너무 좋은 분이셔서 그런지 하늘이 일찍 데려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산소에 소주 한 병과 고기를 사가서 두고 왔지 뭡니까. 그리고 지금도 종종 위로가 받고 싶을 때거나 어버이날에는 꼭 찾아뵙곤 합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너무 길게 했나 보네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그만. 괜찮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정말 인연은 인연인가 봅니다. 그게 무슨... 사장님이 그날 옥상에서 삼겹살을 먹던 그 평상에 작은 남자아이가 있었지요. 그게 바로 접니다. 네? 사장님이 처음 명함을 주셨을 때부터 낯이 익은 이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님께서 종종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영민이는 뭐하고 사려나, 영민이는 잘 살고 있으려나 하시고요.
근데 저도 너무 어릴 때 일인지라 이름을 보자마자 바로 연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니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 말 없이 삼겹살을 우겨넣던 중학생 형이 바로 사장님이시라는 사실을요. 진짜예요? 진짜 그분 아드님이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몇 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지요. 한상훈, 저희 아버지 조남이십니다. 안 그래도 제가 가끔 산소에 가면 누군가가 꽃을 두고 간 흔적이 있어서 도대체 누구일까 싶었는데 사장님이셨군요. 제 말에 사장님은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어버리신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제 손을 잡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덕분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며 마치 제 아버지에게 못다한 이야기를 저한테라도 하시려는 듯 계속해서 감사 인사만 연신하셨습니다. 저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사장님의 눈물에서 그동안 말하지 못한 긴 세월의 고생과 아픔이 담겨져 있음이 느껴져서 가만히 듣기만 하였습니다. 마치 헤어져 있던 가족을 만난 듯 형제애가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어린 날의 기억이긴 하지만 워낙 강렬했던 사건이기에 잊어버리지 않았었는데 김 사장님에게는 얼마나 큰 추억이셨을까요? 사장님은 조금 시간이 지나자 진정하시고는 저에게 일찍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어머님은 잘 계신지 여쭤보시며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여동생분은 현재 학교 선생님을 하시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은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던 과거를 잊지 않고 저희 아버님처럼 어려운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서 작은 기부 단체도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매달 봉사를 다니기도 하고 보육원에 후원금도 보내고 꿈을 이루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고민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지원을 해주신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만든 것이 전부 저희 아버지 덕분이라며 이렇게 다시 만난 건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라고 연거푸 말하셨습니다. 그날 그렇게 밤새 서로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저희는 둘도 없는 형제가 되었어요. 안 그래도 형제가 없던 저에게는 마치 30년 만에 만난 친형 같았고 사장님은 저를 친형제보다도 더 아껴주시면서 돈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몰래 저희 아버지 산소에 놓아두시고 가던 꽃을 지금은 함께 가서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네요.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놀라움을 금치 못하시며 집으로 한번 꼭 데려와서 밥이라도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김 사장님은 이 말을 들으시곤 바로 삼겹살을 사들고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여동생분과 함께 오셔서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며 또 한번 펑펑 우셨습니다. 그날 저희 집에서는 다시 한번 삼겹살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비록 그때의 옥탑방 평상이 아닌 좋은 아파트에서 제대로 먹는 한상이었고 아버지 없이 네 사람만 함께 했지만 마음만큼은 그때로 돌아간 듯 하더라고요. 30년 만에 함께 먹는 삼겹살은 그때보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자주 왕래를 하며 어버이날마다 사장님은 저희 아버지 산소에도 저와 함께 들렸다가 저희 집에 와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저녁을 먹고 용돈을 드리고는 가십니다. 어머니는 큰아들이 생긴 것 같다며 좋아하시고 저희 애들은 장난감을 잘 사주는 삼촌이 생겼다며 너무 좋아하네요. 너무 신기한 인연인 만큼 이런 것이 바로 하늘이 이어준 운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시고 반드시 웃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의 정직한 모습과 존경스러운 점들 때문에 저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고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또 조금 있으면 아버지의 기일이 돌아오는데 그때에는 삼겹살이 아닌 소고기를 사들고 이제는 형님이라고 부르는 김 사장님과 함께 찾아뵈어야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마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거 청취자 여러분도 꼭 생각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한 번 더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